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경주 24도, 부산과 강릉 23도, 광주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국의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는 모든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9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가혜란이었습니다. 1시 5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9730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 도중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아니면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서 방송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합니다. 매주 수요일 2부 아는 경찰이 있죠.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화성 연쇄살인 관련해서 이춘재가 화성 사건과 추가 범죄를 계속해서 자백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화성 연쇄살인은 9건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그중에 8차 범죄가 있었던 8번째는 모방범죄였다. 범인도 잡혔다. 저도 이 시사본부 시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들었으니까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 이춘재가 지금 특정이 되면서 내가 그 8차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 씨는 너무 억울할 것 같고요. 지금 재심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배상훈 교수께서 그 8차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하면은 1986년 9월 15일 경에 첫 발생한 사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 8차 사건은 쭉 그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있었던 2년 뒤에 1988년 9월 16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 근데 그 사건도 화성군 그 진안에 있는 네. 바로 저 화성 안쪽에 있는 한복판이고요. 거기서 이제 13세인 여중생이 피해를 입었던 집안에서 피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여중생의 집안에서요? 예, 집 안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화성 사건의 다른 모든 사건은 다 예. 바깥, 집 바깥에라고 노상범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논밭이라든가. 예. 근데 이거는 침입범죄이기 때문에 왜 이제 이 사건을 별도의 사건, 저는 사실은 모범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독립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공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모범범죄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어쨌든 당시에 그 수사했던 사람들이나 그 뒤에 분석했던 사람들도 침입범죄와 노상범죄는 전혀 다르다. 네. 그러니까 범죄 범죄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하나의 이제 화성 사건의 많은 우리가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어떤 물건으로 결박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수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범인을 잡고 처벌을 했던 사건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88년 9월 새벽에 일어난 이 8차 사건은 당시 경찰이 22살 윤모 씨를 범인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방범죄로 판단을 해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는데
당시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체포한 뭐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은배 대로 팀장님께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 방 안에서 일어난 좀 성폭행 살인 사건인데 네. 지금 그 10차례 사건이 난 중에서 8번째 그 사건만 확인을 해봤더니 방 안에서 벌어졌고 또 입에 자갈을 물리지도 않고 손발을 안 묶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모함범죄로 봤는데 방을 세세히 두지던 중에 네. 증거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채모가 나왔는데 이제 음모라고 하는데 그 8가닥 정도를 경찰들이 발견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범인이 떨어뜨린 거다. 그래가 요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하고 네. 한국원자력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예. 했는데 아시겠지만 방사능 동위원소 감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채모를 가지고 확인했더니 그 채모 성분에 중금속이 있더라. 네. 13.7 ppm 정도가 중금속이 나왔다. 네.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1리터에 쌀 반 토막이 들어있는 정도의 중금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금속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중금속을 만지는 사람 아니면 그 기계를 만지는 사람 아니면 금속을 만지는 사람 중에 범인이지 않겠냐 싶어서 주변인들에 대해서 음모, 채모를 받은 거죠. 그 당시에 이춘재도 제보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어. 그런데 했는데 채모를 보니까는 B형으로 나왔다. 아 혈액형이 특정이 예, 되는군요. 특정이 됐고요. B형이 나왔고 중금속 있는 사람들을 확인해 봤더니 한 51명 정도가 나온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윤 씨 거를 윤모 씨 당시 20세인데 대조를 해봤더니 똑같더라. 라는 통보를 형사가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확히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 거에 그 채무를 받아가지고 대조해 보니까는 똑같은 게 나왔는데 누구냐? 윤모 씨더라. 그러니까 담당 형사들이 당연히 체포할 수밖에. 네.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7시간 만에 자백은 했어요. 내가 했다. 7시간 만에. 예. 중요한 거는 그 윤모 씨가 피해자 의식하고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던 상태이고 그 네. 오빠하고도 동창이라고 그래요. 개연성이 있는 거다. 그리고 자기가 애인하고 헤어졌으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럼 왜 죽였느냐? 자기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범인인 줄 알 것 같아 죽였다. 모든 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백도 받고 증거물 하고 또 형사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방에서 지문도 나왔다는 거예요. 윤씨 지문이. 그렇다고 하니까는 당연히 구속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그거를 인정해서 법원까지 법원에 갔고. 2심에서도 자백을 했기 때문에 형을 받게 된 거죠. 네. 당시 경찰은 화성연쇄 사건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1차부터 7차까지는 범인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 8차 범인을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수사의 쾌거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발표를 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김은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증거들이라고 주장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방사능 동위원소 감별법 이걸 통해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이렇게 했다면 엄청 욕을 먹죠. 이거는 그래요? 이제 과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87학번입니다. 화학과.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그 감별, 그 특정한 형태의 원소 감별법이라는 건 저희들이 대학에서 많이 해본 부분인데 이건 티타늄이라는 그 중금속 원소가 동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성 표지, 동위원소의 표지를 입혀갖고 그 특정한 것의 농도를 찾아내는 간접 측정 기법인데 네. 실제로 지금은 쓰지도 않고 그대로도 한 번도 거의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하자면 이례적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찾기 위해서 쓰인 것 아닌가? 저도 그래서 그게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학수사라는 건 표준화된 기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 표준화된 기법이 이 매뉴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뜬금없는 기법을 가서 거기 썼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표준화된 기법이라는 걸 먼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근데 당시에 88년도에 89년도 그때 그런 게 뭐 있을 수 있었겠느냐라고는 의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흔히 말하는 자연과학이나 화학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기법 자체는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과학적이냐? 라는 의문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과학적이려고 하면 어떻게 비교했었냐면 그 농기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채모를 다 네. 수거해서 그 농도와 윤 씨를 또 교차 비교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과학적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범인을 잡기 위해 특정한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 동위원소를 그렇죠.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죠.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일해야지 그 13.7이라는 게 나오는가에 대한 상대 비교도 다 같이 했어야지 이게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예. 이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그 중에 하나가 윤 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끼워 맞추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지금의 논리는 끼워 맞추기 논리라고 비판받는 게 그겁니다. 네. 근데 당시에서는 이조차도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디냐라는 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사실은 국가수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평가를 내줘야 되는데 국가수는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또 이것을 감정을 한 국과수, 국립과수연구소가 있고 또 검찰이 기소를 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법정에서 이게 재판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윤 씨는 뭐 20년형인가요? 받고 네. 지금 그 출소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가석방이 됐죠. 예. 근데 그 8차 사건 때 앞서서 김은배 팀장님께서 이춘재가 용의선산에 들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냥 그 혈액형 때문에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어느 뭐 주민이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나이도 그 정도 나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 그러니까 피해자가 살고 있는 그 반경에 몇 킬로 주민들은 거의 뭐 고등학생부터 어른까지 채무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춘재도 그 멕시코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받았죠. 그런데 국가수에서 감정해 보니까 이건 오형이야. 혈액형 자체가 틀려. 네. 근데 그 방안에서 수거한 증거물은 B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배제시킬 수밖에. 그러니까 B형 중에서 중금속 있는 사람을 주로 이제 검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그 8개의 채무 중에서 같은 형태가 바로 윤모 씨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조금 추가를 해야 되면요. 네. 그 채모에서 혈액형이 나온 게 아니라 어. 거기에 체액이 따로 있었고 거기에 혈액형이 있는 거고 그 채모에서 나오는 것이 혈액형이라는 건 소리 아닙니다. 여기서 이춘재가 배제된 거는 이걸 표현을 형태학적인데 예. 채모의 모양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저는 곱슬머리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머리 형태가 곱슬머리 있고 직상모가 있는 것처럼 예. 사람의 채모도 다 다르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니까 이춘재와 거기 있는 채모의 형태가 다르다. 그리고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혈액형이 기본적으로 B형과 O형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면에서 이게 배제가 된 부분인 거죠.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당황스러운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범죄자가 특정이 됐어요. 그러면 8차에 범인으로 된 이 윤모 씨가 진범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란 지금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건 정해야 될 것은 이춘재는 자기가 자백을 한 거고 그러니까. 특정이 된 건 아닙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윤모 씨라는 분이 2003년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압 때문에 한 자백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그 당시에 88년도에 강압이 없었다고 제가 이제 수사 안 했으니까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형사들이 강압이라고 한다면 보강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형사들이 윤 씨를 강압을 했다 그런다면 고문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검찰에서도 그 윤모 씨가 피의자가 경찰에서 고문 당했다. 네. 그래서 뭐 억울하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검찰에서도 시인했어요. 그리고 1심 재판에서도 그때까지도 고문이거나 그런 게 말을 안 했단 말입니다. 예. 2심, 3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가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에 압박은 가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큰 사건일수록 그런 강압적이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에 이제 많이 노출되다 보니 형사들이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추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담당 형사들이 그 불리한 걸 언론에 그 노출되는 걸 안고서까지 실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했겠느냐. 저는 그 강압죄라는 좀 의심이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육 상황이 87년도에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은 지금 주장하는 바는 거꾸로 매달려 갖고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그 경찰들이 고문했다 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는 분명히 의심되는 바는 있지만 네. 이 사건에서 그 당시 경찰들이 그랬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재조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에선 그 정도도 그러니까 상황과 당시 사건에 대한 부분이 면밀히 돼야지 이건 진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저나 팀장이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상황도 있고 네. 또 이제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하는 의심도 있고 안 그랬을까 하는 의심도 있는데 분명히 본인은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거꾸로 매달렸고 맞았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입증할 방법은 사실은 당사자들밖에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80년대 후반이면은 그때 당시에 어땠어요? 상황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반이 근무할 때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박정철 사건 이후로 굉장히 인권에 대해서 이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형사들이
자백만 가지고는 안 된다. 보강증거 있어야 된다 싶기 때문에 고문을 하는 사항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이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인데 그런 사건을 하면서 과연 형사들이 나중에 그 불리함을 감소까지 고문을 하겠느냐.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네. 확실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채모가 윤모 씨 거니까 예, 예. 그 안에 방에 그 방에 간 적도 없다. 윤모 씨는 뭐라고 했냐면 그 여자의 얼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방에 가지 않은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지 않은 방에서 채모가 나왔다. 그러면 범행 시에 간 거 아니냐라고 추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보강 증거가 어느 정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압수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네. 저는 믿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이걸 다루는 것은 그 이춘재가 8차 범행도 내가 했다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윤모 씨가 무슨 뭐 억울하게 뭐 복역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자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윤모 씨에 대해서는 뭐 경찰 쪽에서 한번 확인을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확인을 안 해주고 경찰에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지만은 그 윤모 씨라는 사람이 청주교도소 청주 쪽에서 지금 거주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거주하게 된 뭐 이유가 이제 거기 교도관하고 친분이 있어갖고 그 교도관이 수선된 일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청주 쪽에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춘재도 뭐 청주에 거주해갖고 처제 살인 사건 거기서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접촉은 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했다. 거기까지는 얘기하지만 경찰은 확인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청취자 김종무님, 그 당시 과학수사가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다면 DNA 대조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했겠죠. 안타깝습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만 당시와 지금과는 워낙에 상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수감 중에도 이 윤모 씨라는 분이 재심 청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다라는 이런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춘재 자백뿐인 상황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말이죠. 이 재심 청구하려고 그러면 다른 특별한 증거라든가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네. 현재 지금 이춘재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고 정확하다고 그러면 가능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춘재는 우리가 보기에 거짓말도 하고 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도 있고 소시오패스적인 성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본인이 거짓말도 하면서 죽인 것도 안 죽였다 할 정도니까 네. 그 말을 신뢰할 수 없고 아마 자기 과시도 있고 또 소용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한 걸 할 수도 있다. 확인을 못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진술만 가지고는 힘들고요. 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서 실제적으로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재심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심은 두 가지가 가능하죠. 네. 당시 경찰들이 고문을 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은 네. 당시 고문을 했다고 해서 당시에 그 경관이 뭐 흔히 말하는 내가 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거는 자백 자체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 첫 번째. 근데 그건 지금 당시 경찰관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증거 부분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증거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증거물 관리법에 따라서 20년이 지나면 다 이제 없앤다고 합니다. 아, 그건 말이죠. 예. 저희가 범인을 찾게 되면은 증거물을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예. 그럼 검찰에서 검찰에 다 보내잖아요. 그렇죠. 예. 검찰에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종결이 된 거예요. 음. 그럼 20년을 보관하다가 20년 후부터는 폐기 처분하죠. 증거가 쌓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건은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고 또 범인이 체포돼서 형을 살기 때문에 20년 지난 뒤에 폐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증거물은 없다는 얘기죠.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예. 이춘재의 기억, 당시 형사들의 기억, 예. 그러니까 기억만 가지고 지금 그리고 물론 당시 형사들이 저기 사건 수첩 같은 것도 있겠죠. 사진도 있을 수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춘재가 지금은 자백했다고 하지만 정작 나중에. 판사 앞에 가서 아니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건 또 그때 뭐 지금은 흔히 말하는 임의성을 어떻게 확인하지 못하는 프로파일러나 형사들 앞에서의 자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 과정이 아닌 것이고 그냥 예. 복역 중인 이춘재에게 그냥 조사만 한 거죠. 프로파일러라든가 이런 분들께 전문가들이 가서 예. 조사관들이 가서 이런 건 어떻게 된 거야라고 물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 그게 또 증거로 채택되긴 쉽지 않을 수도 그 있겠군요. 증권 임의성이 없는 거죠. 아니 증거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이춘재 수감자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검사가 기소를 못합니다. 예, 그 재판장에 안 가요. 그 진술만 받을 뿐인데 그 진술은 이춘재 자기 임의로 말을 바꿔도 할 말이 없죠. 그렇죠.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툭 던져놔가지고 공을 전번에 이제 그 교수님 얘기했지만 경찰한테 공을 던진 거예요. 네. 내가 이런 거 했어. 니네가 알아서 해. 이게 난감해진 거죠. 네. 물론 이제 만약에 혹시 재심 청구가 하는 과정에서 그 재심을 담당할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판사님께서 이춘재 얘기를 들어보자. 네네. 라고 소환을 해서 소환할 수는 있겠군요. 예, 참고인으로 예. 해서 이렇게 한다. 근데 그때 이춘재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확정적이지 않고 모든 상당히 이 안개 속이라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9건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외에도 지금 4건을 추가로 더했다는 뭐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또 14건인가요? 뭐 성범죄도 더 30건이죠. 30건이 넘습니다. 성폭력. 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 이춘재 자박의 신뢰성이라든가 지금의 상황은 어떻다고 보세요?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공교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피해자가 많은 사무엘 리틀이라고 하는 지금 범죄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도 연쇄살인범이에요. 예, 93명을 예? 죽였다고 하는데요. 예. 그 사무엘 리틀이 그 모든 피해자의 얼굴 초상화를 다 그려갖고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거꾸로 피해자를 찾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FBI에서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 연쇄살인범들은 자기가 죽이거나 이제 공격한 피해자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기억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또 하나의 것은 뭐냐면 그만큼 기억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은 두 가지 가능성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네. 즉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들이라든가 사회를 놀려먹을 생각도 분명히 하는 거. 그리고 또한 자기가 영웅심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단순한 자백만 갖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판단을 진짜 정확히 해줘야 되거든요. 두 가지 가능성 다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청취자 유혜림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수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팔자 사건 범인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범인이 빨리 잡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은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나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 경찰 헤드라인 뉴스 듣고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웅동학원 위장소송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500일은 한글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이 바르게 말하는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고 자유한국당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에서 활동한 대북제재 전문가가 유엔의 대북제재가 회복 불능이만큼 손상됐다고 비판하고 제재 효과의 약화가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지렛대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오는 10일에서 11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인다고 중국 상무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1개 나라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 보급은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지만 기업 활력과 노동시장 부문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의 유동성 위기를 경고하며 회원국들의 밀린 분담금 납부를 촉구했습니다. 최대 분담국인 미국의 체납액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 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최용우 씨 연결합니다.
네, KBS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설악산에 올가을 첫 얼음이 관측된 기온이 많이 떨어진 한글날 아침 맞으셨고요. 이제 낮 기온이 꽤나 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걸맞게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사이로 공기 질은 아주 깨끗합니다. 내일까지 먼지 농도는 큰 문제 없이 좋음에서 보통 상황 이어가겠고요. 하늘도 모레까지 아주 맑은 예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모레 강원 영동 오후부터 흐리고 가끔 비가 와서 토요일 종일 강원 영동에 비 소식 들어있고요.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 대부분 해상에서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데 특히 강원 영동과 경상도 해안 제주 쪽 바람이 꽤 강하게 금요일부터 불겠습니다. 안전사고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7.7도로 출발해서 올가을 최저기온 보였고 대관령은 0.3도로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낮았습니다. 일부 내륙에 한파특보도 어젯밤 11시를 기해서 내려졌는데요. 오늘 새벽에 꽤나 추웠다가 오전 중에 이 한파특보는 해제가 된 상태로 현재 남아있는 특보는 없습니다. 낮 기온도 부쩍 오르고 있어서 일교차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오늘 서울, 대전 20도, 세종 21, 강릉, 부산 23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다시 오르겠고요.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도 기온은 약간씩 상승세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4도까지 올랐습니다. K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김은아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 시간대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보이던 나들이 정체는 거의 해소가 됐는데요. 다만 사고가 잇따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양양분기점 부근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향 소래터널 부근 갓길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 시흥나들목에서 장수나들목까지 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또 서운분기점 갓길에서도 화물차 사고가 났는데요. 일대 1km 구간에서 밀리고요. 더 가서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로도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충청권 청주분기점 부근 3, 4차로에서 장애물 처리하고 있어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수도권 들어서는 수원 일대와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화서 2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느라 일대 1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춘재 관련해서 프로파일러들의 활약이 빛났다, 이런 보도도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파일러들이 언제까지 이 춘재 관련된 조사를 함께합니까? 원래는 이제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다른 사건이라면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법률적인 검토는 형사들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순서인데, 네. 지금은 이제 이 경우가 수사가 아니고 일종의 조사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프로파일러들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술의 진부 여부를 지금 따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거 좀 자극적인 보도라서 저는 좀 조심스럽던데, 이 춘재가 조사하는 여성 프로파일러의 손이 어떻다더라, 잡아보고 싶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이건 또 나오고 제가 있어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춘재를 하고 있는 이 방법은 이제 FBI가 1990년대 초반에 했던 게리 리즈웨이라고 하는 미국의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인 연쇄살인범의 면담 기법을 원용한 방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인지 면담이라고 인터로게이션이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네. 그 방법의 가장 원형적인 방법은 성적 살인자는 여성 프로파일러를 기본적인 주신문관으로 둡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은 그 성적 살인자가 말을 안 할 때 예. 앞에 있는 여성 프로파일러를 일종의 피해자 대용으로 등치시켜서 하는 그 진술을 이끌어내게 하는 그게 라포를 형성한다 그런 얘기는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조사의 기법이라고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면 그렇기 되겠군요. 때문에 이춘재가 상당히
들떠갖고 과잉 감정 상태에서 특정한 그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노출한 경찰 간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혼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법적으로 노출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이걸 광범위하게 언론에 써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설명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이와 비슷한 성적 살인자들을 앞으로 인지면담할 때는 이 기법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어쨌든 이것은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당연히 여성 프로파일러들은 이때 대응하는 방법도 역시 훈련적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항상 언론이 이게 또 나중에 나와서 이게 아무튼 그 프로파일러들 9명, 10명이 투입됐는데요. 그중에 이제 여성 프로파일러가 3명이 투입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포트 형성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범죄 플러스 살인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신뢰를 하면서도 그 여성을 동원해가지고 심리를 좀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풀어줘가지고 자백할 수 있게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춘재가 도발을 한 거죠, 사실은. 네. 그 양들의 침묵에서도 그런 예. 같은 기법입니다. 그거를 이제 영화에서 조디 포스터라고 하는 여배우한테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검찰은 장대호에게 사형 구형했는데 한강 시신 훼손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좀 김은배 팀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저번 달이죠. 8월 8일경 오전 8시경 구로구 소재의 이제 모텔에서 거기 기거하고 있던 종업원인 장대호가 손님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 다음에 손님이 숙박비를 나중에 준다고 하면서 방을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네. 잠자는 거를 마스터키를 열고 들어가서 둔기로 사회에 내리쳐서 가격에 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사체를 훼손을 했죠. 네. 여기서 말하기 뭐하지만 절단을 한 거예요. 절단한 거를 가지고 한강에 전기 자동차를 타고 가서 5차례로 나눴습니다. 네. 5차례에 걸쳐서 한강에다가 유기한 사건입니다. 네. 전기 자전거죠. 전기 자전거. 그런 이후에 이제 잡혔는데 법정에서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나는 그거 사형해도 괜찮았다 이렇게 막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는데 이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 이제 법률가들은 확신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저희 같이 범죄 심리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그 갈등 살인자 이런 표현은 컨플릭트 머더 이런 유형을 하거든요. 네. 확신에 차고 그 피해자한테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포괄적으로는 이제 대리살인이라고 하는데 엔타이틀먼트 킬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어떤 일단을 저 피해자가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 분노를 그 피해자한테 폭발시킨다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그랬다는 보장은 없고 네.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 일탈적인 심리가 그 수법으로 나타난 거를 그런 살인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장대호는 살해 과정과 동기를 내가 좀 알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자수를 했다고 재판에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 검거할 때나 자수할 때나 또 재판 과정에서 아니면 그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날 때는 좀 심경의 변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장대호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살인사건 났을 때 자기가 잡혔을 경우에는 뭐 죄송합니다든지 후회하는 빛을 마음은 안 그렇더라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장대호 같은 경우에는 뻔뻔하게도 자기가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한테 잘못을 전가하고 있고 자기가 즉흥적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 분노 표출형 범죄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도 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남한테 전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욕구 충족. 그 교수님 아시겠지만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든 때리든 뭐든지 하는 사람이 성향인데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더라 장대호가. 네. 자기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도 가볍게 하지만 그 죽인 것 대해서도 죄의식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이코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플러스해서 과대망상이라든가 자기 과시욕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실은 범죄 심리에서 큰 영역 중에 하나가 이 반사인격 장애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런 형태의 갈등 살인이 병존할 수 있느냐?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병존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와 분노 조절 장애는 같이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병존하기 좀 힘들다고 하는. 왜냐하면 그 분노를 일시에 팡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이 굳이 반사회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수단적인 방법으로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게 섞인 형태가 나와서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좀 이게 병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서 사실 좀 난감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럼 이건 병존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답변 거부하거나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더욱더 막말을 지금 막 거세게 뱉어내고 있거든요. 이게 재판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죠. 미치죠. 왜냐하면 그 재판부에서 그 범행 후에 그 반성이라든가 후회하는 거 장량 간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행 후회를 하더라도 본인이 반성을 후회하게 되면 참작을 해주는데 지금 이 장대호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정당한 것처럼 반성하고 후회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감량이나 감형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뭐 합의도 안 하겠다. 나 반성하지 않는다. 사형 구형해라.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검찰이 살인, 사체 훼손, 사체 은닉 혐의로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형제 있어요? 폐지는 안 됐습니다. 아직. 법률성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사형 폐지 국가지만은 법률상엔 존재하죠. 그리고 간혹 검찰이 구형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실행을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사형 폐지국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재판관들도 실익이 없다. 어차피 사형 집행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그래서 선고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보단 무기징역 쪽으로 구형은 하지만 선고는 무기징역 쪽으로 주로 가는 게 거의 대부분 아마 요 몇 년 사이에는 대부분 그렇게 가고. 근데 거기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사형을 선고를 해버리면 가석방은 안 됩니다. 근데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20년 이상 복역하게 되면은 가석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수감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형을 받게 되면은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은 안 되더라도 가석방은 받을 수가 없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경우에는 20년 이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니까 무기징역을 받게 되면은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죠. 판사들이 그 하는 얘기가 그런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사형 선고에 부담감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판사 스스로도.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이제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 법관정하고는 사실은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석방도 가능한 부분이 무기징역 같은 경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금 촘촘한 형태의 양형이 기준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